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은 과학이다의 장계황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선이 끝났죠. 이번 대선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가장 큰 핫 이슈는 역시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적극적으로 여당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어떤 선거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건 구조적 문제인데 자가 점유율과 자가 보급률이 각각 한 50% 전후된 시장에서는 주택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각각 50% 정도 갖고 있다 보니까 한쪽에다가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없다 보니까 시장이 안정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 사회적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즉 주택가격이 약간만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산의 증가가 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주택을 안 가진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주택을 갖느냐 뭐 이런 문제로 집중 보도를 하다 보니까 뭐 문제가 좀 생기는 거고, 역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택 시장에 주택을 미보유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갖기가 되게 좋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의 하락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역으로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늘 언론에 의해서 정부 정책은 문제가 되는 어떤 시장으로 인식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니까 주택 가격이 하락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주택을 살려고 안 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심리적 현상인데요. 주택은 가격이 올라야지만이 주택을 살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부동산 시장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제 안정화를 갖고 올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는데, 근본적으로 각 정부마다 어떤 정책에 의해 갖고 시장 여건에 의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들어가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주택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은 전두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시절과 전두환 초기까지는 뭐 우리가 별로 이 주택시장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1955년서부터 63년생이죠. 그러니까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54년도, 55년도에 태어난 인구가 갑작스럽게 늘었다고 하는 거죠. 63년도까지 약 한 780만 명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두꺼운 인구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 말기부터 결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구 분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즉 엄마 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구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가구 분화라고 합니다. 이 가구 분화 시장이 주택 시장에 이제 직접적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가구 분화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결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두환 대통령 말기 시절부터 시작을 해갖고 노태우 정부로 들어서면서 바로 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 사회의 주택 문제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게 우리가 IMF 시장을 맞으면서 IMF 경제를 맞으면서 되게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즉 IMF가 오면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100대 건설사가 대부분의 몰락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건설회사가 몰락을 한다라고 하는 건 공급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공급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건설회사가 망하면은 그 해에 건설 물량이 제대로 건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2년 뒤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바로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세 시장의 영향은 바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압력을 받게 돼 갖고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김영삼 정부 시절에 건설회사가 많이 붕괴가 되다 보니까 그 해에 부터해갖고 건설의 물량이 부족하게 되고 공급 물량이 부족하게 되고 이 공급 물량 부족 현상이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서 뭐가 되냐면은 바로 공급 부족. 그러니까 2년 전에 공급을 하지 않으면은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1년에 약 50만호 정도를 공급을 해야지만 주거시장이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구가 분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결혼 문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새로운 가구가 형성되는 걸 가구 분화라고 하는데 이 가구 분화 현상에 의해서 1년에 주택이 약 50만호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김영삼 정부 시절에 IMF로 인해서 건설회사가 붕괴가 되고 건설 시장이 붕괴가 되더니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2년 뒤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건설 시장이 붕괴가 되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들어와서 입주 물량이 없어진다. 입주 물량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갖고 가격이 상당히 상승세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되게 이 가격이 상승이 됐고 이 가격 상승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들어와서 우리 사회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제금융위기가 생기다 보니까 다시 건설회사가 몰락을 하게 되고 건설회사가 더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하락세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때는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가격이 너무 하락이 되다 보니까 부양책을 쓰게 되는데 두 가지 부양책을 쓰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규제를 완화를 시키는데 수도권에 공장을 못 짓게 하던 거를 공장 같은 것도 짓게 하는 이런 어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써갖고 인위적으로 부양책을 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건설회사 이 국제금융위기에 맞아가 건설회사가 뭐 그 당시에 100대 건설회사 중에서 약 25개 정도가 몰락을 하다 보니까 건설회사가 되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공급시장이 되게 위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건설회사를 부양하기 위한 부양책을 그 당시에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부양책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규제정책을 완화시키고 이런 시장에 직접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개입을 해도 그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건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부양책을 쓰고 규제를 완화한다 갖고 바로 반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건설은 뭐 짓기 시작하면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에 바로바로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을 지나갖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들어와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각종 그 규제를 완화를 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가격이 인상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 규제 완화의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그 당시에 수도권의 공장 같은 걸 막 짓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산업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고 수도권에 엄청나게 공장이 많이 들어서게 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지방에서 유입이 되고 인구 유입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이 주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갖고요. 작년 2021년 상반기 때 본격적으로 이 주택 가격이 상승됐는데 그 전해와 더불어서 작년 이맘때쯤에 어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변화가 없었는데도 가격은 엄청 인상이 됐습니다. 또 중요한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하반기에 작년 12월 때부터 가격이 다시 정상화가 되면서 안정화 추세로 들어서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 갖고 작년 하반기에 다른 특별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고 어떤 규제 정책을 또 이렇게 한다거나 시장에 개입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자연스럽게 또 잡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시장 논리인데요. 사실은 이제
진보 정부에서는 시장에 개입을 좀 많이 하고 보수 정부에서는 시장 개입을 안 하는 시장 경제 원칙에 의해서 하는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시장 개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진보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에 의해서 맡겨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맡겨놓은 시장 경제가 자연스럽게 가격이 인상이 되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가격이 다시 하락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작년 이맘때에 가격이 인상된 거는 적어도 상당히 심리적 현상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리적 현상이 컸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매매 지수가 같이 높아지면은 실질적으로 가격이 인상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은 가격이 인상이 됐는데 실제 거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가격만 계속 인상이 됐지 거래가 됐느냐? 거래가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 매매 지수를 보면은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만 인상이 됐는데, 작년 12월경부터 가격이 안정화에 들어섰는데, 실질적으로 가격 안정화에 들어선 거는 거래가 없다 보니까 거의 금매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금매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는 심리적 현상 때문에 거래 없이 가격만 인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는 금매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금매 가격이 사실 시장을 주도한 장이다. 그러다 보니까 금매 가격으로 다시 시장이 안정화가 되는 시점이 2022년 3월 현재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민심이 요동치고, 이 민심에 의해 갖고 이제 이 부동산 시장 때문에 대선의 승패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이 대선이나 선거라든가 이런 민심이 부동산에서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이 좀 똑똑해야 됩니다. 국민이 좀 똑똑하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 갖고 당락이 바뀌고 뭐 이런 어떤 현상은 우리 사이에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그거 하는 거지, 이게 뭐 인위적인 규제책이라든가 완화책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이 시장이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자의 지금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윤석열 당선자는 250만원 주택을 약속했습니다. 250만원 주택 건설이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5년간 50만원씩 이렇게 개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세운 게 장기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세운 게 연간 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250만원 주택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평균 가격에 의해서 우리 가구 분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공급을 하겠다. 특이한 것은 25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이제 민간이 공급을 하고 50만원은 청년주택을 포함해갖고 임대주택이라든가 정부에서 공공이 공급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놨는데, 뭐 요거는 뭐 잘하는 정책 같고, 지금까지 뭐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공급을 해왔는데, 이게 시장의 안정화를 갖고 오는 건 좀 어렵다. 어떤 측면에는 이재명 후보가 300만원 이상 공급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약 300만원 정도를 공급을 좀 해갖고 전체적인 시장의 안정화를 한 번 정도는 좀 갖고 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는데, 어쨌거나 윤석열 당선자의 250만원 주택 건설 계획이 그 정권 내에 좀 성공을 거뒀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도심지의 용적률을 500%로 완화를 하겠다, 이런데 이 큰일 날 정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시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이렇게 뭐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건폐율 용적률 아시죠? 일정 대지의 바닥 면적을 얼마큼 갖고 갈 수 있는가가 건폐율이라면은 그게 층별로 해갖고 연면적을 나타내는 게 이제 용적률인데,
지금 현재는 뭐 2종, 3종 주거지역이 약 200%에서 300% 전후돼 갖고 이렇게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이렇게 갖고 가는데, 이거를 갑작스럽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하고 500% 용적률을 갖고 오겠다. 아, 좋죠. 그러면은 뭐 20층까지 짓던 거를 거의 뭐 50층까지 이렇게 짓게 되니까, 어떤 측면에는 건물을 많이 지으니까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전혀 모르는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SOC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10,000명이 산다라고 하면은 그 10,000명의 주택이 뭐 5,000 가구가 있다고 치자고요. 5,000 가구에 맞는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가 이렇게 교육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거기 용적률을 해갖고 5,000세대가 10,000세대, 20,000세대가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도로가 좁아지죠. 상수도에 당장 문제가 생기죠. 하수도에 문제가 생기죠. 이 도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상하수도, 오수 폐수를 처리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교통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적정 도로율에, 우리 한 도시에서 도로율이 한 20% 차지하는데요. 그 도로율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 인원이 살 때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이 가능한데, 갑자기 500% 용적률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주택 쪽에서는 엄청나게 주거가 늘어나갖고 안정세가 될지를 모르지만은 도로라든가 인간이 살 수 없는 어떤 도시 환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고, 500% 용적률이 완화가 돼갖고 주택이 많이 지어지면은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주택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은 일각에 있는 인구들은 자꾸 이렇게 중심부로 몰려 들어오려고 하는 어떤 속성이 있고, 지방에 있는 사람은 다시 또 서울로 몰려 들어오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주택 문제는,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은 뭐 어디로 보내죠? 서울로 보내라고 하는 이 속담 하나가 우리 전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구의 50%, 전국에 있는 50%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려오면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용적률까지 500%로 완화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이 수도권은 지옥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동경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동경 시내에 주차가 되게 문제가 생기니까요, 주차장을 더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다 없애버렸어요. 차를 못 갖고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말끔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도권도 좀 더 이 용적률을 완화가 아니라 강화를 시켜 갖고 주택을 못 짓게 해야 됩니다. 주택을 그만 지어야지 포기를 하고 이 지방을 오히려 인구 분산 정책을 펴고 지방이 서울보다, 수도권보다 살기 좋은 문화 여건, 뭐 이런 어떤 SOC 여건을 만들어야지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종부세를 폐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과연 근데 종부세 폐지가 옳으냐 그르냐 문제는 뭐 진영 간 진영 논리라고 보는데, 이걸 진영 논리를 보지 말고 경제 논리로 좀 보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종부세가 다른 게 아니라 종부세를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은 전 인구의 뭐 0.2% 뿐이 안 됩니다.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이 종부세를 내는데, 이 종부세를 뭐 윤석열 당선자가 뭐 지난번에 선거할 때 당신 와이프가 종부세 얼마 냈는지 아십니까? 몇백만 원 냈겠죠. 100만 원도 안 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종부세 대상자가 많지도 않고, 종부세라고 하는 게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를 뭐 많이 낸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갖고, 이게 하나의 우리 자본주의 국가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돌아가는 어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좀 많이 내갖고 또 좀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SOC에 쓰고 이러면서 이 사회가 순기능이 일어나는데,
이 보수 쪽의 정권에서는 끊임없이 이 가진 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론이 같이 한 패거리가 돼갖고 이 세금을 많이 걷는 게 무슨 악의 집단으로 자꾸 이렇게 부각을 시켜갖고 종부세를 없애는 게 뭐 상당히 선한 행동이고 그게 경제를 바로 돌리는 쪽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갖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자기가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내지도 않는데 종부세를 깎는다라고 하면은 괜히 재산도 없고 종부세를 내지도 않는 사람이 박수를 치는 이런 어떤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좀 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비단 뭐 이 문제뿐이 아니라 이번 5월에 이제 새 정부가 출발을 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하는 TF팀을 별도로 만들어 갖고 이제 부동산 세제를 전면적으로 손질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뭐 많은 글들이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 여기 뭐 글들 내용이 이제 뭐 한 가지만 잠깐만요. 여기 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요. 다른 거 아니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이게 뭐라니까 우리가 공정시장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공시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대폭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재산세 60%, 종부세 100%가 적용이 되거든, 공시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2020년도 수준으로 환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준 그 세금을 매기는 데 있어가 공시가격에 우리가 공정시장 가액의 비율을 갖다가 적용을 해갖고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 근본적으로 공정시장 가액 자체 비율을 몇 년 전 2020년도로 이렇게 환원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세금이 아주 낮아지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보수 정권은 가진 자들의 세금을 깎아줘 갖고 인심을 얻는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것들이 이런 진영 논리에 의한 것들이 우리가 어떤 그 한 국가가 경영을 해 나가는데 그 옳은 방식인가 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되게 고민을 좀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이뿐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해서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부과하기 이중과세다 이렇게 해갖고 이 문제에 있어 갖고도 이 논란을 해소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쪽에서 지금 답을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과연 아까 얘기했듯이 종부세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 정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게 조세 정의에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250만 원의 주택을 실질적으로 건설해서 우리가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인상이 되고 이런 거는 적어도 막아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500% 용적률 관계는 이건 도시의 기능이 깨질 수 있는 그런 그게 많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있는 고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대응 전략을 먼저 세워놓고 이런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해서 대한민국 부동산의 안정화를 갖고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